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우리 화학 문제풀이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화학 문제풀이는 이제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게 좋냐?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자기가 가장 부합되다 생각하면 이 화학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론 강의를 들었는데, 이론 강의를 들을 때는 알겠는데, 실제로 문제에 접목시키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나는 화학에 약간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 그런데 굳이 긴 이론 강의를 다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좀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럴 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정말 이제 화학도 잘 모르지만 정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준비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공부해야 될 시간이 얼마 없다. 근데 좀 빨리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이제 화학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듣다 보면 처음엔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문제를 뭐합니까?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나 이제 너무 내가 화학의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문제풀이부터 듣지 마시고 꼭 이론부터 들으시고, 혹시 이제 제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문제를 풀 때 제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느냐면, 제가 이제 우리가 개념의 어떤 필수 요건들이 있죠. 어떤 개념이 필요한데, 그럼 그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가 먼저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문제 속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개념에서 약간 확장되는 또 개념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그 확장되는 개념을 또 문제 풀이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차츰차츰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개념을 통해서 그 다음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형태로 이제 문제를 조금 이렇게 이제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풀이만 할 게 아니고 제가 문제풀이 속에서 뭘 할 거냐, 개념적인 설명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문제풀이에만 이제 집중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지식들을 많이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컴퓨터처럼 또는 기계처럼 그냥 막 문제 푸는 데만 너무 이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만 바꾸어도 어떻게 돼요? 이제 못 푸는 이제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문제풀이를 속에서 이제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은 쭉 설명을 할 거고, 이제 문제풀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답 형태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 또는 어떤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 그런 건 이제 문제 개념보다는 어떤 우리가 상식이라기보다 화학적인 상식이죠. 화학적인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문제에 따로 안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풀이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할애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재 구성도 어떻게 했느냐면, 앞부분에는 요약을 조금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요약들을 해놓고 뒷부분에는 문제를 이렇게 이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부터 먼저 풀고, 우리가 이제 개념 이야기는 이제 그 문제 속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문제에 없는 개념들은 제가 뒤에 따로 이제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부터 너무 어려운 걸 하게 되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단원은 제가 이제 어떤 그 개념으로 이제 단원을 만들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강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배우는 강의의 교재들, 이제 그 단원과 유사하게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하고 유사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여러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대학 교재들이 이제 여러 교재들 중에서 보면 어떤 경우는 약간 이제 단원이 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서 보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순서가 있긴 있어요. 순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첫 부분에는 조금 순서대로 해야 되겠지만 뒤쪽에 가서는 약간 이제 바뀌어도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건 이해하시고 한번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물질에 대한 우리가 이제 화학적인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제가 개념 이야기를 할게요. 한번 봅시다. 제가 문제 1번에 뭐라고 제가 했느냐. 순물질과 혼합물의 예를 세 가지 쓰시오. 제가 세 가지씩 쓰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화학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지금? 순물질하고, 그럼 뭐예요? 혼합물의 예를 지금 묻는 겁니다. 이거에,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건데, 화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화학이라는 건 뭐예요? 화학이라는 거는 결국 무엇을 하는 학문이냐면, 물질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물질. 이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뭐가 있어야 돼요? 부피와 뭐가 있어야 되냐? 질량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이 부피하고 질량이 존재를 해야지만 뭐다? 물질이고 이 물질을 다루는 게 화합물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질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물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여러분이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은 다 뭐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는 게 화학이에요. 근데 이 물질들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순수하게 존재하는 것들도 있고 섞여 있는 것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수한 물질과 혼합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계신가? 라는 것을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순물질이라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을 처음 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순물질은 조금 순수한데 어떤 것을 순물질이라고 여러분이 혼합물하고 이제 뭐하고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되느냐면 화합물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화합물. 혼합물하고 화합물은 완전히 틀립니다. 화합물은 순물질이에요. 순물질. 아시겠죠? 그래서 화합물은 순물질이고 혼합물하고 화합물을 구별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순물질이 제가 이제 하나만 예를 들면 물 같은 게 있습니다. H2O. 물의 경우는 우리가 무슨 물질이라고 하냐? 순물질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걸 뭐라고 한다?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화합물. 그 다음에 혼합물의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공기 같은 게 혼합물이 될 수가 있어요. 공기 같은 게. 자, 요 밑에 거는 제가 지우고요. 공기 같은 거는 왜 혼합물이냐? 공기는 뭐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로 질소하고 산소하고 섞여 있습니다. 맞죠?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혼합물이에요. 화합물과 혼합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화합물은 이 수소나 산소나 이런 것들이 같이 어떻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는 경우가 화합물이 되고 혼합물의 경우는 질소하고 산소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다? 떨어져 있으면 혼합물입니다. 만약에 질소하고 산소가 붙어 있다. 이런 형태다. 만약에 그럼 이거는 혼합물이 아니고 뭐다? 화합물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합물은 뭐예요? 이런 순물질들이 섞여서 그냥 있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 순물질에 예, 세 가지 뭐 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수소, 뭐 산소, 뭐 이런 기타 등등 많이 존재하겠죠. 뭐 이산화탄소, 뭐 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순물질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혼합물의 경우는 뭐 공기 같은 거 혼합물이 될 거고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소금물 같은 거. 소금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죠.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혼합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어요? 뭐 바위 같은 거. 바위 보시면 여러분들 바위가 돌멩이지만 그 속에 다양한 것들이 섞여서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혼합물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혼합물에는 우리가 또 이제 뭐 어떻게 나누느냐? 뭐 순물질도 나누는데 제가 이거 좀 지우고 여기서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순물질도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뭐가 있느냐? 이제 화합물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이제 원소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합물은 뭐냐? 화합물은 아까 방금 봤듯이 물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이제 붙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화합물이고요. 원소는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자기 자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산소다. 뭐 산소 같은 거.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원소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뭐 산소, 수소, 뭐 질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혼합물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슨 혼합물이라고 하느냐?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은 뭐냐면 균일 혼합물은
균일하게, 그러니까 모든 곳에 어때요? 그 섞여 있는 형태가 다 똑같은 걸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 불균일 혼합물은 모든 곳에 섞여 있는 부분이 어떻다? 다 조금씩 틀린 부분을 불균일 혼합물. 뭐 균일 혼합물은 방금 아까 했듯이 뭐 소금물 같은 경우, 불균일 혼합물은 뭐 바위 같은 부분. 왜냐면 소금물의 경우는 어때요? 소금물, 설탕물의 경우는 어느 부분에 뭐예요? 물을 여러분이 빨대로 마셔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농도의 소금물이 나타나지만, 바위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여러분이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어때요? 조성이 조금 틀릴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다음 변화가 물리적 변화인지 화학적 변화인지를 결정하라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화학이라는 것이 어떤 걸 화학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이지만 우리도 무엇을 좀 쓰느냐면 물리적인 개념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물리하고 화학을 완전히 100% 떼어서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100% 물리적인 게 있고 100% 화학적인 게 있는데 그 어중간한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리에서 다룰 수도 있고 화학에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지만. 아시겠죠? 근데 물리에서 다루는 것과 화학에서 다루는 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물리는 어떤 과정적인 것들을 좀 많이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화학은 약간 결과론적인 것들을 많이 다룬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변화라는 것도 물리적으로 변화가 있고 화학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물이 만약에 얼음이 됩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러면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변화가 있죠.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죠. 액체에서 무슨 변화? 고체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 물질의 성질이 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됐습니다. 다시 얼음을 뭘로 만들 수 있어? 그냥 놓아두면 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물이 얼음이 되었다고 해서 얼음이 물의 성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물을 먹었다고 물을 먹으면 안 죽잖아요. 얼음 먹었다고 죽나요? 안 죽죠. 물론 이제 뭐 죽는 거 안 죽는 거 하고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변화라고 한다? 물리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성질이 변하면 이제 무슨 변화가 되느냐? 화학 변화가 됩니다. 철이 예를 들어서 뭐가 되느냐? 녹슬었다고 합시다. 녹슨철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물론 철 같은 말이 있지만 제가 녹슨철이라고 이렇게 적었지만 철이 녹이 슬면 어때요? 원래 철에, 그러니까 철이라기보다 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못, 녹슨 못하. 그냥 우리가 쓰는 못하고 녹이 쓸었을 때의 못하고를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성질을 나타냅니다. 이런 이제 경우가 생기면 이걸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한다?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는 결국은 물리적인 성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주로 이제 일어나는 게 뭐냐? 방금 했던 이런 상의 변화입니다. 액체가 고체되든지 뭐 고체가 기체되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뭐다? 이제 물리적인 변화고 이제 뭐예요? 이런 성질들이 완전히 변하는 걸 이제 화학적 변화라고 한다. 한번 봅시다. A번에 뭐라고 했어요? 소독용 알코올의 증발. 그러니까 알코올이 증발했어요. 뭐 알코올 어려우면 물이 증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이 증발했다. 물이 수증기가 됩니다. 액체가 뭐예요? 기체. 이런 상의 변화만 일어났다. 이런 것을 무슨 이제 그 변화라고 한다?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램프 기름의 연소입니다. 여러분들 등 같은데 기름을 넣고는 태웠어요. 태우면 뭐가 됩니까? 없어집니다. 완전히 변하죠. 새로 다시 그걸 원래 상태로 만들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건 무슨 변화다? 화학 변화입니다. 연소죠, 연소. 이게 만약에 다시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 기름값이 비쌀 필요가 없잖아요. 기름을 태우게 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름을 채워넣는 거죠. 그 다음 C에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머리카락의 탈색. 머리카락이 탈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산화수소라는 걸 통해서 머리를 감게 되면 머리가 색깔이 이제 노랗게 떠는 이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하얗게까지 이제 가겠죠. 그런데 다시 원래 상태로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가 없죠.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무슨 변화다? 화학 변화입니다. 제가 첫 시간이니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이 과산화수소 여러분들 약국에 가도 쉽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너무 늙어 보이네요. 제가 젊을 때, 저희 이제 친구들이 이제 염색을 한다고, 집에서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젊을 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미장원 가기도 그렇고 해서 집에서 이제 이 과산화수소를 삽니다. 약국 가서. 약국 가면 제가 알기로 한 1,000원, 2,000원이면 사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세면기에 이제 풀어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머리를 담궜다가 이제 뺍니다. 그러면 탈색 잘 됩니다. 한 몇십 초만 담궈놓고 있어도, 그러니까 농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뭐 몇십 초만 담궈놓고 있어도 노랗게 됩니다.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혹시 여기까지 딱 듣고 이제 끄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러고 또 약국 가서 사서 하시면 안 되고, 문제점이 뭐냐면, 이 탈색은 잘 되는데, 문제는 이 머릿결이 완전히 어떻게 되냐, 뒤집어집니다. 어떻다고 해야 되냐면, 제가 저도 잘, 설명하기 그렇는데, 왜냐면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빗을 빗으면 빗이 안 빗어질 정도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머리를 염색을 할 때는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약품을 사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과산화수소도 들어가 있지만 뭐도 들어가 있느냐, 우리 이 윤기 내고 이 머릿결에 코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머릿결이 실제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냐면 비늘처럼 생겼어요. 고기 비늘 아시죠? 고기 비늘 잘 보시면 이게 고기 비늘이 한쪽 방향으로 잘 누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워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빗질을 하게 되면 빗이 잘 넘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하게 되면 잘 안 넘어가거든요. 그 과산화수소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 비늘이 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빗질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걸리죠. 그래서 머리가 일명 사자머리 비슷하게 됩니다. 되고 이제 머리를 아무리 감고 린스를 바르고 뭘 해도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빗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런 이제 물론 싸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과산화수소 같은 것도 결국 뭐다, 화학 변화에 이제 속한다. 꼭 아시겠죠? 꼭 또 약국 가서 사지 마시고 꼭 전문적인 이제 약품을 사시든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가셔가지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D번을 봅시다. 이제 추운 밤에 서리의 생성이에요. 서리라는 게 뭐예요? 얼음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됩니까? 추운 겨울이 되면 창문에 이제 이렇게 물이 이제 붙어가지고 얼음처럼 되는 현상입니다. 그거는 액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고체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변화다? 그렇죠.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 여러분이 개념을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화학이라는 뭘 쓰게 되냐면 화학적 변화는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반응식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게 화학적 변화인지 물리적인 변화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쓰는 방법이 약간 틀려져요. 물리적인 변화의 경우는 원래 모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됐다고 하면 그대로 물이 뭐가 된 거예요? 그대로 물이 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상태를 이제 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철이 녹이 쓸었다. 철은 우리가 이제 보통 F이라고 하는데 철이 녹이 쓸었다? 철이 아닌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겠죠. 다시 얘기하면 철에 뭐가 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눈으로 봐도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어떤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화학 변화다. 알겠죠? 그러니까 거꾸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기억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봅시다. 3번부터는 이제 약간 계산 문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화학하면 계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저의 예를 들면 저도 처음에는 참 계산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공을 선택할 때 저는 제가 원해서 이걸 했거든요. 저는 물리를 선택 안 하고 화학을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왜? 화학에는 좀 계산이 없을 거다. 근데 이게 웬걸요? 화학의 계산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론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화학 계산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화학에는 미분적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물론 많이는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물리만큼 안 나오지만 어쨌든 계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앞부분에는 거의 여러분 계산 문제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계산이 바로 나오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계산할 때도 개념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하고 할 테니까 아시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3번은 뭐냐면
어떤 실험 과정에서 28ml를 눈금 실린더로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28과 28.00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한번 봅시다. 3번 문제에 우리가 28ml라고 쓰는 거하고 28.00ml 쓰는 거하고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그냥 볼 때는 아니 똑같은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하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인데요. 불확실성이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뭐냐? 오차의 범위가 됩니다. 오차의 범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메스 실린더를 하나 그려볼게요. 메스 실린더를 이렇게 그리시면 제가 눈금을 내서 10, 20, 30, 그래서 40으로 그렸다라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 정도의 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정도. 그럼 여러분 이거 얼마로 읽어요? 얼마로 읽어야 되겠어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일단은 얼마를 읽을 수 있느냐? 20은 일단 정확하죠. 이 자는 앞에. 왜? 일단 20보단 크니까. 근데 20과 30 사이쯤 됩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한 24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숫자예요. 이 4자는 정확한 숫자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시겠죠? 왜냐면 이 4자가 여기가 4인지 5인지 3인지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글자가 뭐가 돼버리느냐? 불완전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는 무슨 숫자밖에 없다? 바로 이 20이라는 숫자밖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만약에 이제 뭘 해보느냐? 제가 좀 선을 하나 더 속에 세세하게 그어볼게요. 1, 2, 3 이렇게 쭉 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너무 작네요. 이거 좀 올릴게요. 다시 그릴게. 그게 편하겠죠? 제가 2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30으로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눈금이 여기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됐나요? 그러면 아까 앞에 읽었을 때 24와 이 뒤에 지금 얼마예요? 20, 21, 22, 23, 24죠. 그럼 뒤에 24점 얼마가 되겠죠, 이거. 됐나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앞에 읽었을 때는 앞에는 그냥 10, 20, 30에서 이렇게 그냥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걸 보시면 이거의 경우는 어때요? 지금 요거의 경우죠. 요거의 경우는 어느 글자만 정확하다? 이 자만 정확한 거고 왜? 이 4자는 모르는 거죠. 좀 눈금이 없으니까. 이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24는 정확하죠. 그러니까 요 뒤에 숫자가 어때요? 뒤에 숫자가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냐? 이건 오차가 얼마가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쨌든 이 사이가 다 오차가 되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뭐밖에 없다? 2라는 값밖에 20이라는 값밖에 없습니다. 요거의 경우는 24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얼마? 0.1부터 시작해서 0.9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20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23부터 25 사이에 어떤 값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28이라고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몇 가지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결국 27과 얼마다? 20 뭐야? 얼마? 8, 29 이렇게 되죠. 요 사이에 있는 값이 28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과 29 사이에 있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는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이 값이 어떻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28.00이라고 적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27.99부터 28.01 사이의 값이 요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요 마지막 숫자가 뭐가 된단 말이에요? 불확실성한 거지. 그 앞에 거는 어떻다? 정확한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 때 내가 만약에 요렇게 읽느냐 요렇게 읽느냐에 따라서 적는 방법이 아예 틀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제 오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개념을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이야기부터 이제 좀 할 건데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불확실성이 크고 어떤 거는 불확실성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불확실성들이 많은 어떤 숫자들을 합치다 보면 불확실성의 크기가 이제 커져 버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46.5라는 값하고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52.8이라는 값을 한번 더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2점 제가 얼마로 할까요? 52.8 하고 이거 46.6으로 합시다. 46.6, 52.8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거 그냥 더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글자 크네. 합시다 그냥. 90 얼마예요? 99.4라는 값이 나오죠. 됐나요? 99.4라는 값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요 숫자를 한번 반올림을 한번 해봅시다. 반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올림하면 요게 47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요 자리가 이제 불확실성의 자리인데 요걸 만약에 반올림을 해버리게 되면 요런 이제 값이 됩니다.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요거는 얼마 돼요? 53이 됩니다. 계산하면 얼마 돼요? 그렇죠. 100이라는 값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다시 하면 뒤에 오차 범위,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값이 완전히 어떻게 될 수 있다? 틀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이제 개념, 방법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이 두 개의 의미는 뭐다? 결국은 이 28이라는 것은 요 1의 자리가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바로 뭐가 된다?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8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27과 29 사이 어떤 값이다 라는 거고요.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오차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밑에 게 훨씬 더 정밀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값을 적더라도 뒤에 얼마나 더 많은 숫자를 적어 놓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밀한지 정확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럼 4번에 아픈 아이의 체온은 40도씨이다. 이 아이의 체온을 K로 나타내라. 이걸 왜 제가 이제 했냐면 우리가 단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을 하든지 물리를 하든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필요하냐? 단위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단위 중에서 우리가 어떤 단위가 있느냐면 SI 단위라는 게 있어요. 이건 SI 단위는 국제적으로 표준을 쓰는 단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이제 단위가 우리만의 단위가 있죠. 미국도 미국만의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들을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단위, 미국은 미국만의 단위로 만약에 과학 같은 이제 계산에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나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나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뭐냐면, 이제 나사에서 100% 자기들이 이제 연구를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는 어디 이제 떼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국인가에 이제 의뢰를 한 이제 어떤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이제 갖고 왔는데 이 미국 사람은 영국에서 분명히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단위계가 무슨 게 영국계 단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길이가 피트라든지 이런 단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영국 사람은 SI 단위 뭘 했느냐? 미터의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 미국의 그 연구소에 있는 한 사람은 이게 피트의 단위인 줄 알고 그 피트로 어떻게 하느냐? 그 어떤 그 설계도를 통해서 어떤 물질을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로켓에 실어요, 실제로. 실어가지고 이제 로켓 발사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우주 미아가 됐겠죠, 로켓가. 나중에 왜 이게 문제가 되었느냐? 우리가 다 맞았는데 왜 틀렸느냐?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을 할 때, 특히 과학을 할 때는 이 SI 단위라는 걸 쓰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SI 단위들은 전부 다 뭐냐?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단위예요. 그런데 유일한 건 아닌데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안 쓰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온도의 단위입니다. 온도의 단위. 온도. 이 온도의 단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씁니까? 도시라는 단위를 쓰죠. 도시를 쓰는데 이제 화학에서는 도시 단위를 쓰지는 않고 물론 도시를 쓰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뭘 쓴다? K라는 켈빈 온도를 쓰게 됩니다.
이거 변환하는 거 간단합니다. 뭐다? 여기 도시에 뭐만 해주면 된다? 정확한 값은 273.15를 곱하면 됩니다. 더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몇 도예요? 40도시니까 40도에 40.00에 273.15를 더하시면 되는다. 그럼 얼마가 나온다? 313.15 K라는 켈빈이라는 이제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왜 이걸 더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보다는 이제 다음에 이거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봅시다. 5번에 다음 각수의 유효 숫자가 몇 개이냐를 이제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 측정의 오차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느냐면 유효 숫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게 됩니다. 더하기나 빼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효 숫자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 앞에 이제 요점 정리한 부분에 이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다? 항상 0이 아닌 숫자들은 무조건 유효 숫자입니다. 그래서 0이 아닌 숫자가 있으면 일단 그거는 뭐다? 유효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A번에는 일단 몇 개는 최소한 돼야 돼요. 그죠? 3개죠. 3개인데 이제 그 다음에 0을 조심하셔야 된다. 0만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조심해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예를 제가 쭉 했었어요. A번의 경우는 3개가 아니고 실제로는 몇 개다? 4개죠. 왜? 0.04760 숫자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유효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소수점 뒤에 있는 0은 뭐가 됐다? 유효 숫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00003 0003이죠? 이거의 경우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는 0은 무조건 유효 숫자입니다. 그래서 몇 개다? 5개가 된다. 그 다음에 C번 봅시다. 4가 1개. 우리가 1하고 한 개의 1하고는 전혀 다른 녀석이에요. 1개, 2개 하는 것들은 이거는 우리가 완전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가 어떠냐? 무한대로 존재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1개라는 건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오차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4가 1개하고 4가 반개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4가 조금 잘라져 있어요. 그럼 1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1개, 2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이 한 사람은 완전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일명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효 숫자는 무한히 많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D번의 경우는 어떻다? 1.000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요 앞에 있는 요거만 신경 쓰시면 되죠.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소수점 뒤에 있는 0은 뭐다? 유효 숫자다. 조심할 건 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 앞에 있는 0은 자릿수 때문에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몇 개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번을 봅시다. 이 F번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절대로 표시를 안 합니다. 뭐예요? 지금 요거죠? 요 점이 아니고 이제 그냥 컴마죠. 만입니다. 만은 유효 숫자가 몇 개냐? 이거 알 수 없습니다.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딱 떨어지는 숫자들은 주로 어떻게 우리가 표시하냐? 이 위에 것처럼 표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걸 1.0000 곱하기 10의 4승으로 표시하면 유효 숫자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1.000 곱하기 10의 4승으로 하면 몇 개요? 4개. 1.00 곱하기 10의 4승으로 하면 몇 개요? 3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1 곱하기 10의 4승으로 했다. 그럼 몇 개 됩니까?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뒤에 딱 떨어지는 0으로 떨어지는 숫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시를 한다? 이렇게 지수화해서 표시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걸 1.000 곱하기 10의 6승으로 적어 놓았느냐?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유효 숫자, 다시 하면 제일 마지막 요것만이 뭐가 되기 때문에 오차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뭐가 오차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면 여기 오차고요. 이렇게 적으면 여기 오차가 되는 거죠. 오차 범위. 이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 유효 숫자라는 개념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은 뭐냐? 6번은 금으로 추정되는 질량, 조각의 질량하고 부피를 통해서 이것이 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단위들을 뭐 알 수 있느냐면 제가 이 문제는 뭐 냈냐면 이건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이 단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단위를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를 조합을 해서 뭘 만드느냐? 새로운 어떤 단위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새로운 단위라는 걸 왜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과학적으로 쓰기 어떻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위가 뭐냐? 여러분 속력이라는 단위예요. 속력이라는 단위는 뭐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SI 단위를 약간 변화시킨 겁니다. 속력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다음 다시 한번 뭐예요? 미터. 길이를 뭘로? 시간으로 나누어 준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하고 시간만 있는 어떤 값이 있다. 그럼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속력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화학에도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해요. 그래서 그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밀도입니다.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이 부피분의 질량을 통해서 이 밀도를 찾아내면 돼요. 이제 금으로 수정되는 게 얼마예요? 지금 얼마로 했어요? 제가 부피가 얼마입니까? 2.4이고 질량이 얼마예요? 25.5다. 그럼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10.5가 나옵니다. 근데 이 뒤에 단위가 뭐냐? 단위가 어려운 게 아니죠. 요거의 단위가 뭐였어? 그람이고 요거의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 바로 이것이 무슨 단위가 돼요? 그렇죠? 밀도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10.5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순수한금이 아닙니다. 왜? 순수한금의 밀도는 얼마냐? 19.3이에요. 이게 이제 누가 한 거예요?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유레카라는 것을 이제 할 때 했던 거죠.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막 왕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왕관에 어떤 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왕관을 녹이면 됩니다. 왕관을 녹여보면 진짜 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녹였는데 진짜 금입니다. 그럼 이제 왕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 가짜 금이면 다행인데.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왕관이 진짜 순수한 금인지 순수한 금이 아닌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반지 집에 있죠? 이제 순금 24K짜리 금반지 갖고 이거 한번 해보셔서 밀도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19.3이 안 나온다. 그럼 이거는 순수한 금이 아니구나. 뭐 18K나 14K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 저기 앞으로 가서 또 봅시다. 7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7번 문제는 이제 뭐냐? 이제 유효 숫자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는 따로 제가 계산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계산이야 더하기 빼기를 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이 유효 숫자에서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유효 숫자를 맞추느냐, 이제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곱하기 나누기가 있습니다. 이 곱하기 나누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나누기가 있을 때는 항상 제가 이제 그냥 여기 1.10 그다음에 0.5120 그 다음에 4.0015 그 다음에 3.4555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곱하기 나누기예요. 이거 우리 뭐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 다 계산을 해버리면 얼마가 나오느냐? 정확한 값은 0.65219라는 값이 나와요. 문제는 이걸 다 쓸 거냐라는 거예요. 이걸 다 쓸 수가 없다. 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뭐 그러냐면 지금 요 뒤에 것들은 다 뭐예요? 불확실성의 값이죠. 그러면 우리가 불확실한 값들을 자꾸만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다 보면 이 불확실한 값이 자꾸만 어떻게 되느냐? 오차의 범위가 자꾸만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차의 범위를 가장 작게 어떻게 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유효숫자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곱하기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유효숫자를 항상 가장 작은 유효숫자로 어떻게 하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효숫자가 3개고요. 여기 4개, 여기 몇 개요? 5개, 여기 5개입니다. 그러니까 3개, 4개, 5개, 5개의 유효숫자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유효숫자를 좀 잘 기억하라고 한 건데,
이 유효 숫자가 3개, 4개, 5개, 5개이기 때문에 이 유효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유효 숫자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것이 5개가 나왔지만 몇 개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렇죠? 3개로 맞춘다. 라는 겁니다. 3개로 맞출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네 번째 자리를 반올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지죠? 그래서 0.65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곱하기는 좀 이제 쉬워요. 생각보다. 근데 더하기 빼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의 경우는 유효 숫자의 개수로 하는 게 아니고 유효 숫자의 자리로 합니다. 자리로. 뭐냐면 한번 봅시다. 이제 제가 예를 든 게 뭡니까? 0.35 그 다음에 이제 105.1이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100점 어떻게 한다? 5820 이렇게 됩니다. 요걸 계산, 이거 더하기고 이거 빼기입니다. 그 뭐 다행이면 다행인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화학이나 이런 거 계산할 때 주로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효 숫자 작은 것을 맞추면 되는데 이거의 경우는 유효 숫자 작은 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제 뭐 4.8730이라는 값이 이제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시다. 한번 봅시다. 이제 요거 저거 곱하기 나누기 개념으로 보면 요게 유효숫자 3개, 요거 4개, 요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아, 그럼 3개로 맞춰야 되겠네요. 3개로 맞춰야 될 것 같지만 이건 3개로 맞추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3개로 맞추면 얼마가 돼요? 4.87인데 4.87로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냐면 자리수가 가장 그 위에 있는 자리를 맞춥니다. 뭐냐면 이거는 자리수가 몇 자리예요? 소수점 3자리죠. 이건 소수점 1자리고 이건 소수점 4자리입니다. 그럼 소수점 몇째 자리? 한 자리 있는 가장 작은 자리로 되어 있는 것들로 맞춰요. 그래서 요걸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한 자리가 되게끔 맞춰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하자? 반올림을 하게 되면 4.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 뭐냐? 이 곱하기의 경우는 뭐 한다? 가장 작은 자리수. 그러니까 유효숫자요. 유효숫자가 가장 작은 것으로 맞추는 거고, 더하기 빼기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자리수가 가장 작은 걸로 어떻게 한다? 맞춘다. 라는 거. 그거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뭐냐? 제가 이제 이번에는 그 환산 문제인데,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뭐 할 필요는 없는 문제인데, 뭘 이제 여러분한테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앞으로 계산을 하려면 단위 환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위 환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42.195km가 몇 마일이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몇 마일이 되느냐 몇 마일이 되느냐 이걸 묻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무슨 마일이 지금 SI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건 연습을 하는 게 다른 걸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그는 뒤에 나가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막 바꾸기 위한 어떤 환산 전환 그 단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일단 뭐냐면 킬로미터에서 마일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물론 머릿속에서는 바로 갈 수는 있습니다. 계산기로 하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환 단위들이 필요하냐면 일단은 SI 단위로 갔다가 그 SI 단위가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킬로그램과 뭐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 미터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된다. 그럼 1kg은 몇 미터다? 그렇죠. 1000미터죠. 일단 요거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미터에서 마일이 바로 안 간다라는 거예요. 1미터는 마일의 앞 단위가 뭐가 되느냐면 야드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1.094 야드라는 단위로 가게 됩니다. 요거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야드는 몇 마일 되느냐? 1야드가 아니죠. 그 야드하고 마일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얼마냐면 1760야드는 얼마가 되느냐? 1마일이 됩니다. 이거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1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지금 42.195km를 마일로 가려면 일단 마일 가기 전에 킬로미터를 뭘로 바꿔야 돼요? 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킬로미터를 없애고 미터를 놓아두기 위해서는 킬로미터의 단위가 밑에 있고 미터의 단위가 위에 가게끔 전환인자를 사용하면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죠. 킬로미터하고 미터. 킬로미터가 1일 때 요건 얼마가 된다? 1000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뭐가 없어집니까? 요 킬로미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이제는 그렇죠. 미터가 남죠. 그럼 이 미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미터를 이제 뭘로 가야 돼요? 야드로 가야 됩니다. 그럼 또 야드로 가기 위해서는 미터를 분모에 적어주고 야드를 분자에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드로 가겠죠. 그러면 미터와 야드의 관계가 뭐냐? 요겁니다. 1미터는 1.094 야드. 그러니까 1미터는 1.09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 미터하고 이 미터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야드를 없애야 됩니다. 야드를 뭘로? 야드를 마일로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야드를 마일로 적으려고 하면 이걸 쓰면 되죠. 야드가 밑에 있고 마일이 위에 있네요. 그럼 야드가 1760, 마일은 1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 단위들은 전부 다 없어지고 결국은 무슨 단위만 남아요? 그렇죠. 마일의 단위만 남죠. 그럼 일단 단위는 마일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4.195 곱하기 1분의 1000 곱하기 1분의 1.094 곱하기 1760분의 1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된다? 마일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얼마가 나왔다? 26.23 마일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자?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다른 단위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자? 이런 단위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하자? 바꾸는 방법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쉬워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머리 생각 없이, 이거 킬로미터니까 미터로 바꾸면 1000 곱해주면 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곱해지느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하고, 그냥 무작정 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풀이할 때도 이렇게도 풀 거예요. 이렇게 풀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안 풀고 간단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왜? 이 개념이 있으면 간단하게 풀어도 별 문제는 안 됩니다. 일단 왜냐면 굳이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킬로미터하고 미터가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 곱하기 1000 해주면 미터가 나온다.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그냥 가셔도 문제는 된다 안 된다? 문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 내가 모르는 단위가 나와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단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요런 뭐만 알고 있으면 전환인자들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물리의 공식이나 화학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다 이런 전환 방법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첫 시간 이제 강의는 마치려고 하는데, 첫 시간에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앞에 요점 정리한 거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앞에 제가 이제 놓아뒀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순물질이 뭐냐, 혼합물이 뭐냐, 그러면 물리적인 성질,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성질, 화학적인 변화가 뭐냐,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1장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유효 숫자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전환인자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단위를 다른 단위로 바꿀 거냐, 그거 개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제가 이제 문제는 안 냈는데, 정밀도라는 거하고 정확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요점 정리해 보시면 이제 있는데, 정밀도하고 정확도는, 정밀도란 건 뭐예요? 정확도는 먼저 이야기해요. 정확도는 참값에 가까우면 정확도입니다. 아시겠죠? 참값에 가까우면 정확도고, 정밀도는 참값하고는 관련 없이 내가 측정한 모든 값들이 어떻다? 비슷한 곳에 있으면 뭐다? 그게 정밀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의 의미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차는 두 가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통 오차라는 거하고 이제 우연 오차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1장 강의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장부터가 뭐예요?
어떻게 뭐 본격적으로 이제 화학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장은 기초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요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구나.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고 2장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1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